말씀입니다만, 이 그림을 그린 최북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림 실력이 어째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조금 뭔가 하여튼 좀 못 그린 듯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후세 미술사가들은 최북의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못 그린 그림, 마구 그린 그림, 그리고 섬세하고 치밀하지 못한 저런 서툰 듯한 붓질이 그려진 저 산수화가 어찌하여 최북의 대표작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가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순전히 저 그림 속에 그려져 있는, 들어있는 주제가 되는 시를 하나 써놨는데요. 8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공산무인 수류화계 이렇게 썼습니다. 공산무인 수류화계 무슨 뜻일까요? 빈 산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흐르고 꽃이 핀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시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시가 뭐 저렇게 대단하길래 그림보다 시가 더 나아서 대표작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감탄하는 말 한마디씩은 다 합니다. 그죠? 저 경치는 마치 그림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중국의 청나라 말기에서 민국 초에 유명한 문인 중에서 왕거웨이라는 문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체경어 개정어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언어는 모두 다 자기 심정을 표현하는 말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풍경을 이야기를 할 때 풍경을 묘사하는 우리의 인간의 언어는 전부 다 자신의 마음을 그 풍경 속에 담아서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두보라는 시는 여러분 시인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당나라의 시의 성인이라고 부르죠. 시성입니다. 그죠? 두보는 꽃잎이 흩날리는 걸 보고 이렇게 읊었습니다. 한 조각의 꽃잎이 날려도 봄은 깎여 나가는데 바람에 만점 흩날리니 정녕 이내 마음 시름겹도다. 또한 내 눈앞에서 떨어지는 꽃잎 다 보아야 하니 한 잔의 술이 해롭다 한들 의마다 하리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감탄사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입니다. 아니 꽃잎 하나가 떨어지면은 봄이 그만큼 깎여 나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발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꽃잎이 내 눈앞에서 온통 바람에 흔들려서 수만 점이 떨어지니까 내 마음이 떨어지는 꽃잎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시름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술을 끊고 있었던 두보가 이 떨어지는 꽃잎을 보고 내 오늘 술을 마셔서 내 몸에 해롭다 한들 한 잔의 술을 마실 수가 금할 수가 없다. 기어이 마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떨어지는 꽃잎을 보고 이런 시를 읊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당나라의 또 원진이라는 시인은 말이죠. 떨어지는 꽃잎을 보고 또 이렇게 읊었습니다. 해지는 가릉 땅 강물의 동쪽 백꽃 만점이 동풍에 쫓기우네. 강가의 꽃은 어느 때 가장 가슴을 에이는가. 반은 강물에 떨어지고 반은 허공에 흩날릴 때. 이건 봄날에 벚꽃 지는 듯한 풍경입니다. 여기서는 백꽃이 떨어진다고 그랬었는데 이렇듯 흐르는 물과 떨어지는 꽃잎을 보고 시인들은 다 이렇게 감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북이 인용한 공산무인 수류화계는 어떻습니까? 빈산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은 흐르고 꽃은 핍니다. 이 시는 소동파가 그 불교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그 나한 어떤 한 분을 칭송하기 위한 개송 중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명나라 때 유명한 화가 심주도 이런 제목으로
이런 시를 써놓고 그림을 그렸고, 단원 김홍도도 또 이런 제시를 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공산무인수리학계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자연은 원래 스스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자연의 법칙에 개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이 흐르고 꽃이 지는 것은 자연은 원래 그런 것이다. 이 빈 산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물은 저절로 흐르고 꽃은 필 때 피고 떨어질 때 떨어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러한 이치를 최북은 이 그림 속에서 표현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마음에 겨워했는데 최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은 저절로 흐르고 자연은 꽃이 필 때면 저절로 피는 것이다. 인간이 피어라 피어라. 인간이 슬프다고 떨어질 꽃잎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북의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산수화가 아닌 것이죠. 근데 이 최북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최북은 18세기 화가인데 미추광이 화가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광인 화가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취하선이라는 영화에 등장했던 오원 장승업 같은 사람도 미추광이 화가인데요. 아무래도 광인 화가의 원조는 최북입니다. 최북은 자기 이름이 이렇게 북녘북자를 썼습니다. 근데 자기 자가 뭐냐 하면은 77입니다. 77 맞다는 생각이 들죠. 이것도 게으르게 그냥 뭐 심각하게 생각해서 지은 자가 아닌 것 같아요. 북자를 반으로 딱 자르면은 여기도 7이고 여기도 7입니다. 77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를 자기가 붙이기를 뭐라고 했냐 하면은 호생관이라고 했습니다. 호생관이라고 했습니다. 호생. 관은 집관자입니다. 자기 호에 옛 사람들이 많이 붙인 것이죠. 겸재 할 때 그 제도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호생. 이거는 털입니다. 털. 생은 날생자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붓 한 자루로 먹고 살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붓에서 태어난다라는 뜻도 되죠. 최북이 산수화를 그리면은 내 붓끝에서 아름다운 산수가 피어나고, 최북이 꽃을 그리면은 내 붓끝에서 꽃이 태어난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호나 자가 이렇게 좀 의미가 재미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최북은 여러분, 방고호는 무엇을 잘랐죠? 자기 신체? 귀를 잘랐습니다. 최북은 성격이 너무나 괄괄하고 자존심이 강했는데 그림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려달라고 했었는데 그 그림을 애서 그려줬더니만 그림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그림을 보고 탓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이 그림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분을 못 이겨서 옆에 있던 송곳을 가지고 자기 눈을 찔러버렸습니다. 평생을 한쪽 눈이 먼 상태로 산 화가죠. 그러니까 이 최북의 성격과 그 삶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최북의 삶을 담고 있는 그림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공산무인 수류학이라는 화제가 적혀져 있는 그 그림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최북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북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풍설야귀인이라고 그림 속에 쓰여져 있습니다. 눈보라치는 밤에 돌아온 사람, 이런 뜻입니다. 최북은 저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물론 창작을 했지만은 저 그림 속에 시를 집어넣어뒀습니다. 이미 저 그림의 주제가 되는 시가 이미 있습니다. 그 시가 무엇이냐 하면은 유장경이라는 당나라 사람이 쓴 시인데요. 그 시가 어떤 시냐 하면은, 해진이 푸르는 살은 먼데 하늘은 차가우니 초가집이 더욱 가난하게 보이는구나. 살인문 밖 개 짖는 소리 들리는데 눈보라치는 밤에 돌아온 사람,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시 순서대로 위로부터 아래로 이 시의 세계 순서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순서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저기 멀리 저 먼 산에는 눈이 잔뜩 내려 있고요. 다음에 중간에 나무가 바람에 쏠려서
나무가 잔뜩 허리가